남양유업이 한행컴퍼니한테 넘어갔죠. 웅진식품 사례를 통해 남양유업이 어떻게 정상화될지 예측해 볼게요. 자, 한행컴퍼니 대표입니다. 젊은 나이에 많은 걸 이뤘고 조선일보 사위라고 해요. 애도운 전략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기업을 인수해서 사모펀드가 가치를 키운 다음에 매각을 해서 그 이익금을 나눠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애드온 추가하는 거죠. 시너지를 낼 만한 그런 동종 기업들을 추가로 흡수를 해서 몸집을 불려서 이익을 확대하는 그런 전략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의 특이한 점은 젊은 사람이 대표니까 뭐 IT나 이런 거 관심 있을 것 같은데 제조업에 주로 투자를 한다고 해요. 인터뷰한 거 하나 발견했는데 제조업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일에 경험과 노하우가 많다. 그런 구성원들로 이루어진 회사다. 뭐 이런 내용의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웅진식품 투자 스토리를 보면 자, 웅진그룹이 어려워져서 웅진식품을 매물로 내놨을 때 웅진그룹에서 자체적으로 평가한 웅진식품의 가치는 600억 원 수준이에요. 그 윤석금 회장의 두 자녀의 지분까지 합쳐서 600억 원 수준인데 최종적으로 1150억 원의 인수가 됐죠. 2배. 직접 자기네들이 평가한 거를 야 니네가 평가한 거니까 좀 깎아야지 이렇게 가는 게 원래 일반적인 생각인데 오히려 그거에 2배를 주고 인수를 했어요. 야 근데 지금 남양유업도 주가가 43만 9천 원이었잖아요. 근데 인수를 주당 82만 원에 하겠다고 해서 그래서 상한가가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매수를 하는 데 있어서 자신감이 있으면 가격은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습니다. 주관사 정하고 뭐 가치 평가하고 우선 협상 대상자 정하고 뭐 이런 과정이 하나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한행컴퍼니가 남양유업에 굉장히 적극적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주당 82만 원에 뭐 산다고 할 기업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만큼 자신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비슷한 흐름으로 가고 있다는 걸 말씀드린 거고요. 어떻게 효율화시켰냐면 이거 한번 보세요. 자, 한행컴퍼니가 인수한 게 2013년. 그러니까 이때 실적은 그냥 비교할 게 아닌 것 같고 2012년과 나머지 기간을 비교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2014년에 인수한 다음 해에 매출이 오히려 감소를 했어요. 감소를 했는데 영업이익은 폭증을 했죠. 이거는 뭘 열심히 팔아서 이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요 시기를 첫 번째 시기로 보고 그 다음에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이렇게 영업이익이 성장했을 때를 두 번째 시기로 보고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매출은 별로 성장을 못했어요. 매출은 4.6% 성장한 데 불과한데 영업이익이 폭증을 했습니다. 자, 1번 시기에 어떤 식의 전략을 사용했냐? 자, 투자하고 고용을 확 줄여서 회사를 탈바꿈시켰습니다. 투자금이 그 전에 2012년에 뭐 161억 이렇게 나가고 있었는데 인수 후에는 이걸 30억 정도로 줄여서 마이너스 81%. 임직원도 뭐 311명 있었는데 269명으로 줄여서 절약을 했고요. 여기서만 한 150억은 절약됐을 것 같아요. 이거 간단한 걸 왜 웅진식품은 못하고 있었냐? 사실은 쉬운 게 아니죠. 여러 가지 부서들이 있는데 그 부서들은 오랫동안 함께 그 회사에서 일을 해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부서가 좀 이익을 못 내는 부서가 있어도 거기를 이제 탄핵하거나 뭐 저런 부서는 좀 없애야 되지 않냐. 아니면 뭐 우리가 이런 새로운 사업에 진출해야 되지 않냐. 이런 게 좀 어려운 거죠. 전통적인 제조업, 그중에 특히 식품 제조업 같은 경우는 상당히 보수적이잖아요. 기존의 틀을 스스로 바꾼다는 게 쉬운 게 아니죠. 그런데 외부에서 그 기업을 인수하면 그게 가능한 거지. 그래서 첫 해부터 이런 식으로 기업을 탈바꿈시켰다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부터는 좀 시계열로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2013년 9월에 인수하고 12월에 새로운 대표를 선임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기존의 임직원들 나가고요. 비전 선포를 합니다. 4년 내 매출은 2배, 영업이익 10%, 이런 식의 비전을 제시하는데 잘 나갔을 때 그러니까 뭐 아침 햇살이나 뭐 초록매실 뭐 이거 조성모 가수 조성모가 1998년 99년 뭐 이럴 때 초록매실 광고했던 거 뭐 우리 제 나이쯤 되시는 분들은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때 웅진식품이
매출이 뭐 2,700억 정도 나오고 영업이익률이 뭐 10.9% 이런 정도까지 나왔거든요. 그랬던 경험이 있으니까 매출은 두 배로 키우고 요거는 좀 어려운 건데 매출 두 배로 키우고 영업이익 10% 이렇게 목표로 잡았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몇 개월 안 돼서 대형 식품을 인수합니다. 이 대형 식품은 OEM 기업이거든요. 뭐 껌이나 뭐 초코볼 같은 거 이런 거 만드는 기업이었는데 300억 주고 인수를 합니다. 여기서도 이 기존에 이 판매하던 제품들 보세요. 이게 아침 햇살, 뭐 하늘보리, 초록매실, 뭐 꿀홍삼 이런 것들이 건강식품은 아니지만 뭐 탄산음료 이런 거 없고 그래서 몸에 그렇게 딱히 해가 되지 않을 것 같은 뭐 좀 긍정적인 이미지를 주는 그런 음료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새로 들어오는 게 뭐 껌, 뭐 아몬드 초코볼 뭐 이런 거 만들던 회사를 인수하니까 여기서 기존에 하던 것에서 외연을 더 넓힌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냥 기존의 컨셉을 유지를 안 하고 탈바꿈을 하는 거죠. 요것도 쉬운 게 아닌 게 만약에 뭐 웅진식품에 신입사원이 들어왔다. 패기 넘치는. 자, 우리도 요새 뭐가 대세인데 이런 거 한번 팔아봅시다라고 얘기를 해봤자 그런 게 받아들여지기가 되게 힘든 문화겠죠. 왜냐하면 뭐 하던 기존에 해오던 게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주인이 바뀜으로써 가능했던 것 같아요. 자, 2015년으로 가면 감자칩 유통을 하고요. 이거 검색해 보니까 지금도 팔고 있더라고요. 잘 팔리진 않지만 자체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외국계 제품인데 수입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야 F&B를 인수합니다. 140억 원에 인수하는데 드셔보셨죠? 가야 농장, 뭐 당근 농장, 토마토 농장, 알로에 농장 이거 뭐 어디 모임 같은 데 가면은 아니, 병문안 같은 데 갈 때 많이 뭐 선물용으로 쓰고 뭐 그런 거잖아요. 요런 제품을 생산하는 가야 F&B를 인수하는데 이 가야 F&B가 판매하지는 않고 있지만 이 브랜드를 갖고 있었어요. 콜라 독립 815라고 해서 우리 옛날에 IMF 때 힘들었을 때 뭐 콜라도 독립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었거든요. 한때 반짝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다시 한번 나온 적이 있었는데 뭐 그때 다시 잘 안 팔려가지고 다시 쏙 들어갔던 그런 브랜드인데 그냥 브랜드를 가야 F&B가 갖고 있었던 거예요. 요거를 이제 인수를 했고 그 다음에 대형 식품 인수했으니까 거기서 이제 제과 브랜드를 론칭하는데 스위스토리라는 브랜드를 론칭하고 뭐 이런 초코볼이나 껌 뭐 이런 것들 위주로 캔디 이런 것들을 판매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매출과 영업이익이 더 확대가 되는 거죠. 여기서부터는 이제 기업에서 좀 줄일 거 줄이고 뭐 언젠지 뭐 그런 거를 찾을 수가 없었는데 뭐 냉장 음료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류비 많이 드는 거 그런 것들은 가지치기를 하고 그다음에 또 돈이 될 것 같은 이런 사업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이렇게 매출액도 다소 증가시키고 영업이익도 이 정도면 뭐 81억 원에서 104억이면 많이 증가를 한 거죠. 이렇게 키웠습니다. 2016년에는 자, 아까 가야 F&B 인수를 하면서 이제 815 콜라, 815 사이다 이런 거를 재출시합니다. 뭐 기존에 이제 효자 상품이던 이런 것들도 리뉴얼해서 뭐 함량 같은 거 바꾸고 뭐 스파클링 같은 것들을 새 신규로 출시하고 매출 확대를 더 꾀하고요. 근데 이 탄산음료가 검색해 보니까 지금도 팔리고 있더라고요.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팔리고 있는데 그래서 한 박스 한번 구입을 해봤어요. 아직 도착은 안 했는데 제가 이게 팔리고 있는지조차 몰랐으니까 잘 모르고 있었던 건데 아무튼 요 브랜드를 사장시키기가 아까워서 요거를 뭐 새롭게 좀 리뉴얼해서 판매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즙을 내서 이게 유럽 사람들은 착즙 주스를 많이 마신다고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이게 시장 규모가 작다고 하는데 요거를 2015년에 런칭을 해서 출시한 지 1년 만에 38% 점유율로 업계 2위까지 키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매출은 2234억, 영업이익은 142억까지 또 키우고요. 그러니까 계속 장사 안 되는 거는 버리고 될 것 같은 거는 적극적으로 돈 써서 확장하고 요런 겁니다. 2017년으로 가면은 이제 2018년에 엑시트 하거든요. 그 전해입니다. 그 전해가 되니까 이제 슬슬 한 4, 5년 정도 투자를 하는데 이제 4년 차가 됐으니까 2017년에는 이제 슬슬 걷어들입니다.
그래서 한행컴퍼니가 지분이 이만큼까지 올라갔어요. 요거는 조금 이따 다시 얘기를 하고요. 유상감자를 결정하고 340억 원을 회수를 합니다. 투자금에서. 뭐 일종의 이제 배당하고 비슷한 거예요. 우리의 자본금이 얼마인데 그걸 얼마까지 줄인다. 그 자본금을 줄이니까 그 줄인 자본금을 주주들한테 돌려준다. 근데 한행컴퍼니가 지분율이 이렇게 높으니까 많이 가져갔겠죠. 그래서 2017년에 드디어 매출 2258억 원에 영업이익 196억까지 달성을 합니다. 이때가 되면 이제 영업이익률이 8%까지 돼요. 그래서 식품 기업으로서는 이제 상당히 높은 그런 OPM을 기록하게 됩니다. 자, 웅진 식품 매각 스토리를 좀 정리를 해보면요. 2013년 9월에 1150억 원에 57.87% 지분을 인수하죠. 이 금액은 이제 블라인드 펀드 850억 원이랑 인수금융 300억 원을 땡겨서 마련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2014년에 웅진식품에서 뭘 하려면 이제 돈이 필요하니까 유상증자를 두 차례 합니다. 그때마다 230억, 100억 원씩 추가로 투입을 해서 지분을 이만큼까지 늘립니다. 그럼 이제 총 투자 자금이 1,480억 원이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2017년에는 유상감자를 거치면서 340억은 회수하고요. 그러면 이제 회수해야 되는 투자 금액은 1,140억 원이니까 이제 초기 투자 금액이랑 비슷해지는 거죠. 2018년 12월에 대만의 퉁이그룹에 2,600억 원에 매각합니다. 그러니까 5년 동안 투자를 해서 2배가 훨씬 넘는 그런 수익을 거두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전략이 남양유업에서도 유효할까 굉장히 궁금한데요. 지금 현재 남양유업 상황을 보면은 그때 2013년에 최고점을 기록한 다음에 주가가 그때부터 그냥 쭉 미끄러졌죠. 여기 화살표로 표시해 놓은 요때 그 사건, 갑질 사건, 그 대리점에 대한 갑질 사건이 터졌고 그 이후로 안 좋은 인식들이 계속 확산되면서 이 남양유업에 대한 불매 운동이 되게 뿌리 깊게 자리 잡았던 것 같아요. 물론 그 전에도 2011년에도 뭐 믹스커피 출시하면서 동서에서 카제인 나트륨이 들어있다 뭐 그런 식으로 네거티브 마케팅을 해가지고 좀 분쟁이 있고 그랬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것까지 이제 새롭게 또 대두되고 하면서 이미지가 계속 안 좋아졌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은 2011년하고 2012년이 이때가 이제 전성기인데 흔히 영업이익이 이제 5, 600억 기록하는 때입니다. 매출도 1조 2천억, 1조 3천억까지 기록하던 때고요. 그 이후로 이제 매출이 꺾이면서 매출이 1조를 넘기지 못하면 영업이익이 거의 안 나온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쭉 꺾여왔는데 그러면은 이제 경쟁 기업인 메일유업은 어떠냐? 자, 남양유업하고 메일유업을 비교해 보면 남양유업 전성기 때의 실적을 지금 메일유업이 거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 이익률이 800억 원대까지 나오는 상황이고요. OPM 따져보면은 남양유업은 지금 1%도 안 돼요. 0. 몇 퍼센트 이런 상황인데 메일유업은 6%까지 나옵니다. 그러면 기대해 볼 수 있겠죠. 한행컴퍼니가 남양유업을 메일유업처럼 키울 것이다. 뭐 그 이상으로 키울 수도 있겠고요. 자, 한행컴퍼니의 전략을 예상해 보면 웅진식품의 사례를 통해서 보면은 먼저 1단계로 투자와 뭐 인건비라든가 이런 각종 비용을 감축해서 효율화를 추구한다. 2단계로 이익이 안 나는 분야는 과감하게 정리한다. 또한 애드온 전략을 통해 외부에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추가 인수를 진행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노린다.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한 5년 정도, 4, 5년 정도 회사를 정상화시키고 훨씬 더 좋은 기업으로 변모시키는 그런 전략을 취할 것을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좋아지는 것들이 주가에 계속 반영이 될 것이고 더 좋은 건 좋은 뉴스들이 계속 나올 거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남양유업에서 뭔 일이 벌어지면 그냥 다 안 좋은 얘기고 주가에 악재로 작용을 했었는데 이제는 주가에 도움이 되는, 주가 상승에 도움이 되는 좋은 얘기들이 계속 나올 거라는 거죠. 물론 남양유업이 웅진식품하고는 다르죠. 일단 규모 면에서 너무 다르고요. 그걸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웅진식품과 달리 남양유업은 미움털이 너무 박혀있죠. 소비자들이 무의식적으로 남양유업은 좀 기피하는 현상. 꽤 오래됐잖아요. 이 불매운동이라는 게 시간이 지나면 좀 사그라들게 마련인데
계속 중요한 고비마다 뭐가 계속 터져. 무슨 뭐 아약 사건 터지고 뭐 불가리스 사건 터지고 이러면서 과거에 안 좋았던 기억을 소비자들한테 계속 상기시켜 줬어요. 그러니까 소비자들한테 이렇고 뭐 대리점도 뭐 대리점 갑질이 굉장히 유명했던 사건이니까 자기네 파트너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대리점들한테도 같이 으쌰으쌰 해야 되는 그런 상대가 아니라 싸워야 되는 대상으로 이렇게 인식이 되고 있고, 낙농가들도 지금 피해를 호소하고 있거든요. 영업이 정지되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 회사를 많이 원망하고 있겠죠. 그러니까 자기네 파트너, 그다음에 자신들의 고객에게 다 신망을 잃은 상태입니다. 이것은 웅진식품은 이런 게 없었죠.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가 첫째 문제고, 또 하나는 과점 시장이잖아요. 매일유업, 서울우유, 남양유업 이렇게 과점 체계를 이루고 있는데, 이 매일유업이나 서울우유가 이 만만치 않은 경쟁 상대고, 특히 매일유업 같은 경우는 상당히 견제가 많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자기네들이 하고 싶은 전략을 마음대로 펼칠 수 있을지, 그게 쉽지가 않죠. 또 하나는 사업 규모가 되게 크기 때문에 그 전에 이제 몇백억짜리 식품회사 인수해가지고 시너지 효과를 거두고 그런 것들이 가능했는데, 지금은 뭐 하나 인수하기가 애매한 거죠. 왜냐면 기업 규모가 있다 보니까 그냥 몇백억짜리 인수해서는 세 발의 피일 가능성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이제 덩치가 큰 걸 인수하려고 하면은 한행컴퍼니가 남양유업 웅진식품에 돈을 얼마를 썼는지 알기 때문에 뭐 싼 가격에 넘기려고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애도운 전략을 펼치기가 쉽지 않은 그런 기업 규모가 아닌가. 물론 한행컴퍼니 임직원들이 저보다는 훨씬 낫겠죠. 훌륭한 방법으로, 훌륭한 전략으로 남양유업을 잘 키워줄 것으로 기대합니다.